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조금 전 출국했습니다. 새 정상은 삼국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을 담은 문서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협력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 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와 함께 기대되는 성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출국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부친상을 당하고 장례 절차를 마치고 오늘 출국을 했는데 보니까 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틈틈이 상중에도 틈틈이 보고를 받고 있는 걸 보면 이번 회의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한미일 정상회담은요, 1994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총 15번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지금까지의 회의는 어떤 형태였느냐 하면은 다자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서 잠시 짬을 내 가지고 한미일 정상들이 만나서 하는 회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이펙 정상회담을 할 때 잠시 만나거나 또는 G20 정상회담을 할 때 잠시 만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나토 정상회담을 할 때 잠시 만나거나 해서 했던 그런 이제 정상회담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고 오로지 한미일 간의 회담을 위해서 정상들이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이 쓸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상중에도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고 하는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쳤을 텐데요. 사실상 뭐 부친이든 모친이든 부모님 상중에 이런 일이 이제 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친 되시는 분이 출국하는 날짜까지 고려해서 뭐 한 게 아닌가 이런 그 인간적으로 그런 또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이제 잠깐 만나는 거와는 또 다른 이번에 특별한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장소적 무게감도 또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캠프 데이비드라고 하는 것이 워싱턴에서 이제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미국 대통령의 별장이죠. 그런데 이 캠프 데이비드라고는 별장이 보통 별장이 아니고요. 이곳에서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이 해결되거나 결정된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1943년 정도 되면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날 무렵이잖아요. 그때 되면은 미국 대통령하고 영국의 처칠 수상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마지막은 이제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1960년대 같으면은 이제 냉전이 굉장히 고조화돼 있었을 텐데 1969년도에 후르시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초청해서 이곳에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땅뜨가 오는 계기가 마련이 된 거거든요. 굉장한 거죠, 그것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은 평화협정이 이곳에서 2개나 이제 체결이 되는데요. 한 번은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간의 평화회담 이걸 이제 중재를 해가지고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여기서 협정이 체결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외교 관계가 텄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간에 그런 또 이제 평화협정이 체결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한미일 정상이 만나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도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요. 네, 이제 의미 있는 결과물이 이제 나와 있는 건 한 2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데이비드 원칙이 있고 데이비드 정신이 있는데 먼저 원칙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원칙은 어떤 걸까요? 이게 이제 조금 뭐 우리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5월달에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나온 그 문서들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그때는 이제 2가지 문서가 나왔는데 그때도 하나는 워싱턴 선언이고 하나는 공동 성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선언이나 이제 성명은 빠지고 대신에 다른 용어들이 이 자리를 대체를 했어요. 하나가 바로 이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는 거고 다른 하나가 공동 성명과 같은 성격을 가진 것이 바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 이제 원칙만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면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협력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제 원칙을 정해가지고 세 나라가 협력해 나가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향이 아마 크게 2가지 방향의 원칙이 아마 정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한반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기 아세안 그리고 이제 남태평양의 도서국, 인도 태평양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세 나라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잖아요. 네. 이게 뭡니까? 현상을 변경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이 대만의 침공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현상을 변경하려고 하는 시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제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언급이 좀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이슈에 해당이 되는 것이 기후 변화 문제가 있을 거고, 비확산 문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술 문제가 있을 텐데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세 나라가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 이걸 이제 뭉뚱그려 가지고 쭉 크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해서 아마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요. 예, 이렇게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제 방향성을 네. 좀 정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네. 한다면 정신은 어떤 내용이 담습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신이라고 하면 그 공동성명의 형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난 공동성명에도 크게 보면 무슨 안보 문제, 경제 문제, 기타 문제 해가지고 한 서너 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쭉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 명시가 돼 있거든요. 네. 아마 이번에도 그 캠프 데이비드 정신 속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앞으로 이제 공동 비전을 이제 만들어서 이걸 실천해 나갈 텐데 공동 비전을 만들어서 실천해 나가는 협의체를 만들겠다. 아하. 그래서 협의체를 뭐 하나만 만들 것이 아니고 대통령,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상끼리 협의체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안보 보좌관들끼리 협의체가 하나 있을 수 있고, 외교부 장관들의 협의체가 있을 거, 국방부 장관의 협의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정도의 협의체를 이제 앞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미 또는 미일이 각각 개별적으로 해왔던 이 협의체를 각각의 세 나라가 같이 한미일이 정상 차원에서 안보보좌관 차원에서 국방 차원에서 외교 차원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그러면서 공동 비전을 달성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마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확장 억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네. 어떻게 이제 연합 훈련을 같이 해 나갈 건가 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경제 안보 문제가 될 겁니다. 이 경제 안보 문제의 핵심이 아무래도 이 공급망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첨단 기술에 어떻게 보면 세 나라가 같이 공동 개발한다든지 이 첨단 기술이 다른 나라한테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하는 네. 그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한미일의 그 젊은이들, 그 젊은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고 할까요? 상호 교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정신 속에 포함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시요. 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협의체 얘기를 한 번 더 짚고 네네.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쿼드나 오커스 같은 협의체가 이미 미국은 갖고 있죠. 네네. 근데 이거와는 이번에 나온 협의체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협의체가 나온다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쿼드나 오커스처럼 한미일 간에도 이 협의체 이름이 연례화하면서 정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쿼드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네. 네 나라의 어떻게 보면 뭐 이 아시아 문제 전체가 하는 협의체, 이걸 뭐 안보 협의체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뉘앙스는 다르긴 해요.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오쿠스죠. 네. 오쿠스라고 하는 것이 영국, 호주, 미국의 군사 협의체예요. 이거는 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협의체가 있는데 이거는 IPEF라고 그래서 인도 퍼시픽 이코노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 협의체인데 이 협의체는 11월 달에 미국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거든요. 그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릴 때 이제 세부 거기에 참여하는 국가들끼리의 세부 내용들은 다 조정이 끝났어요. 그래서 아마 11월 달에 출범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한미일의 어떤 협의체의 이름이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만일에 이제 정해지면은 저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한국, 일본, 미국이니까 뭐 코자우스, 코리아, 저펜, 이제 US니까 코자우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일본이 제일 먼저는 자쿠스. 그럼 이제 미국은 항상 제일 뒤에 넣어줘요, 자기네들이. 이런 형태의 어떤 게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에 훨씬 더 구체적인
이 협의체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정상 차원에서의 협의체, 안보 보좌관들끼리 협의체,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끼리 협의체, 외교부 장관끼리 협의체. 이렇게 협의체가 제도화되면 네. 이것이 어떤 이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거잖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리더십이 바뀌는 것이 그때마다 정책이 좀 바뀌니까 대북 정책도 그렇고 뭐 대미 정책도 네. 그렇고 대중국 정책도 그렇고 이게 좀 부담될 수 있는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좀 덜하긴 하더라도 반대로 한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리더십이 바뀌면 트럼프에서 바이든 또 바이든에서 혹시 다음에 올지 모르는 어떤 동맹을 굉장히 경시하는 그런 그 리더십이 들어선다라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한미일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하는 미래에 대한 예측성이 없는 거죠. 그게 안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상 차원에서 좀 전에 내청의의 그런 협의체가 가동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일은 없어질 수가 있겠죠. 훨씬 더 안정적으로 미래를 예측해 가면서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한국과의 관계인데요.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좀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러다가 어떤 이제 뭐 일본의 정치인이나 뭐 또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발언을 한번 잘못하거나 행동을 한번 잘못하면 이게 그냥 십몇 년 동안 쌓아왔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쌓았고 네. 이제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그런 것을 지금 몇십 년 동안 해온 거거든요. 그런데 만일 이 협의체가 세 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일본의 정치인이나 일본의 그 국민들, 한국의 정치인이나 한국의 국민들이 훨씬 예측성을 가지고 일본을 대할 것이다. 일본도 한국을 그렇게 대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런 이 다양한 차원에서의 이 협의체가 굉장한 의미를 갖는 거고 그것이 이제 오크스나 또는 뭐 쿼드와 같은 그런 명칭이 안 붙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효력을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요. 네. 이제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것은 이제 두 건의 문서 채택은 확정적이다. 네네. 즉 템프 KB의 원칙과 정신 두 개는 네네. 확정적인 것 같은데 하나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다라고 하는데 하나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저는 뭐 두 가지를 이제 뭐 알 수는 없죠. 네.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봐요. 하나는 확장 억제와 관계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외국의 외신하고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확장 억제는 열어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확장 억제에 관해서 아마 따로 문건을 이제 채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러면은 확장 억제에 대한 문건을 채택하는데 한미일이 소위 말하는 이 국가안보보좌관 차원에서 이 확장 억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사일 정보에 대해서 정보 공유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한미 간에는 이미 이제 그 체제가 구축이 돼 있고 미일 간에도 구축이 돼 있는데 한미일 간은 구축이 안 됐잖아요. 네. 이거 지금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이걸 작업을 해왔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구축이 됐다고 발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했거든요. 사실상 7월 달에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이걸 발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이 미사일 경보 또는 정보의 공유 문제를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훈련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이제 경보 훈련만 있는 게 아니고요. 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 그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요격이죠. 그렇죠. 그 요격 훈련까지 한미일이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한미일 정상 간의 한 라인을 구성할 수도 있잖아요. 이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소위 말해서 각각의 자국의 안보 위기가 아주 극단적인 위기가 왔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상호 협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한 5가지 내용이 들어간 한미일 확장 억제에 대한 어떤 문서, 그게 하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한 인권에 대한 문서가 하나 채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는 이제 순수한 북한 인권 문제도 있지만, 북한 이제 주민들에 대한 인권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한국의 납치자, 한국인들요, 납북자, 그다음에 국군 포로 이 문제가 있고 일본은 일본대로
납치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묶어가지고 북한 인권이라고 하는 그 큰 틀 속에서 아마 이것도 문서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그건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보면 이제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삼국의 안보, 경제 협력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거와는 어떤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뉴 노멀이라는 이야기를 쓸 수가 있겠을까요? 제가 일부분은 이제 말씀은 드린 것 같은데요. 네. 사실상 뭐 김태호 안보실 차장도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한 부분이 저는 이제 그 부분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이. 네. 여태까지 이제 한미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잠시 같이 만납시다 하고서 정상회담하고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국방부 장관끼리 외교부 장관끼리 만나다가 문제가 터지면은 그 만나던 거 안 만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쭉 해왔던 게 우리 한미일의 관계였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만은 앞으로는 이렇게 정상끼리 안보보좌관끼리 국방장관끼리 그리고 외교부 장관끼리의 협의체가 정례화된다면 이제 그런 일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그런 시대로 접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8.18 이전과 이후가 다를 것이고 이것이 뉴노멀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네. 이제 현 상황에 대해서 뭐 한미일 삼국이 관심 갖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네네. 주변 국가의 관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북한에서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중국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나라를 꼭 집어서 뭐 약한 고리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에 대한 견제를 좀 제일 많이 하고 있네요. 뭐 외교부 대변인 차원에서는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타임스나 소위 말해서 중국의 관영 매체들 관영지. 속에서는 뭐 이런저런 소리는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가장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한국만 꼭 집어서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사실상 이런 모임들 자체가 다른 나라의 전략적 안전을 해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소집단 모임 하는 것을 중국은 반대한다. 이 정도 이제 얘기한 거고요. 예. 그 정도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타임즈나 소위 말해서 중국의 그런 관영 매체들이 막 앞서서 나서서 얘기하는 것이 야 이거 소위 말해서 동북아판 뭐 나토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명히 이제 얘기를 하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도 뭐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뭐 중국을 방문하고 옐렌도 방문하고 뭐 계속해서 이제 그 방문을 했잖아요. 네. 결국 이제 11월 달에 이펙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같이 정상회담을 하게 될 텐데 그에 대한 의제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계속 가고 있거든요. 이 말의 핵심은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디커플링 속으로 계속 몰고 가면 위기는 계속 고조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이제 다운시켜야 되는데 그 다운시킨다는 것을 한마디로 디리스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의 외교부 차원에서는 그래도 언술 이게 말을 아주 그래도 좀 신중한 표현을 이렇게 써서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그 관영 매체들은 무슨 소리를 못 하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소리도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새로운 소위 말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계속해서 상호 호혜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그런 관계로 나가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일관되게 얘기해 왔고 그리고 이제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도 계속해서 왕위를 만나든지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거 사드 같은 거 한국의 주권 문제에 손대지 마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국가의 외교 수장이 할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한국이 그렇게 미리 바람 불기도 전에 미리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발발 기는 그런 형태를 그게 정상적인 외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옆에 강대국이고 또 큰 나라고 인접국이라고 하더라도 해야 될 말은 하고 상호 존중받지 않으면은 저희도 이제 상호 존중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 상호 존중의 정신 속에서 양국 관계는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중국도 아마 말조심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예. 끝으로 간단하게 그렇다면 이제 북한 보면 최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 군수공장도 하고 네. 지도도 펴놓고 많은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도발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도발 가능성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달 초에도 군수공장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북한의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위 했잖아요. 그 확대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을 손가락으로 딱 찍고 계룡대를 손가락으로 딱 찍고 그러면서 전쟁 준비 똑바로 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미사일 공장들을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계속해서 북한으로 봐서는 북한의 재래식 그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을 방문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 차원이에요.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에 이 무기를 수출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지금 국방 경제라는 말을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보여준다는 그런 차원이 있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북한이 아주 좋은 빌미를 이제 삼겠지요.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게 되는 다음 주부터 있게 되는 UFS 이걸 이제 빌미로 삼아가지고 아마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죠. 그게 이제 ICBM 발사일 수도 있고 정찰 위성 발사일 수도 있고 뭐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